보수 재건 요새 말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지가 보수 재건 적임자래.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장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당 기강을 확립하는 거다. 당원들이 당을 흔드는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있다. 당 기강 확립을 더 이상은 뒤로 미룰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대변인님? 자, 일단은 그 보수 재건 타령하는 사람들이 일단 전 보수인지도 모르겠고요. 뭘 근거로 스스로 정체성을 보수라고 규정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자들이 말하는 보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보수, 제가 이해하는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기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토대에 대해서 우리 그 역사와 레거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더라도 지금 그런 규칙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갖 규칙과 원칙과 당내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입으로만 보수 타령을 하니까 제가 참 구토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왜냐, 특히 친한동훈계 보세요. 한동훈 계파들은 당론에 대해서도 나 통보받았으니까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발상이에요.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상이죠. 이런 걸 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한동훈 씨 지금 그 도왔던 친한동훈계 의원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 선거 한복판에 부산 내려가서 치킨 뜯고 있고 해당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외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니까 개선 장군 행세를 해요. 이거는 정당 내 당원 당규나 규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으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해당 행위고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보수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 당선됐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랑 한동훈이 나 당선됐으니까 제명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 대체. 전혀 다른 사안의 문제인 것이고 원칙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될 정도로 지금 보수라고 하는 가치가 망가진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원칙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당 기강이 뭡니까? 원칙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 기강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저는 데피니션이 똑바로 된 보수재건이라고 하는 지금 풀이를 본 것 같아요. 맨날 입으로만 보수재건 했다가 장독 대표는 확실하게 보수재건이 뭐냐? 질서,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다.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확실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은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금 화살촉이 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위해서 꾹꾹 눌러 참고 우리도 참 답답한데 부글부글 끓었던 게 많잖아요, 박사님. 이제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그 기강 확립을 하는 게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예. 인식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기강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기강이 제일 센 조직이 어딜까요? 군대인가요? 군대죠. 보통은 군대라고 그러죠. 네. 왜 그러냐면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군대보다 더 기강이 센 데가 있어요. 어. 어디냐면요. 혁명 조직이에요. 아, 그러니까 혁명 조직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로상가 금은방 앞에서 만나자. 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 네. 그러면 바로 죽여요. 아, 이게 배신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왜 이렇게 기강이 세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고 그리고 집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압도적 다수파를 의회에서 딱 구축하고 있으면 약간 기강문란 행위가 있어도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소수파인데다가 2년 후 총선에서 과반 이기고 3년 후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럼 나라가 망할 정도의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든 이 사면으로부터 포위당해 있는 군대와 같은 신세고 그리고 정말 생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매일 밤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혁명 조직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바이벌 살아남고 그리고 강대한 적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정권을 되찾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강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한동훈 똘마니 오세훈 똘마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그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네. 제일 먼저 페이스북으로 반응한 게 송파의 박정훈 의원이거든요. 아하. 방금 글을 올렸는데 그럴 거라면 뭐 재신임이라도 물어라. 뭐 패장이 이렇게 뻔뻔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하는데 이 기강 확립의 대상이 누구인지 스스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진지한 주제입니다만 약간 유쾌하게 기강 확립 대상 넘버1을 하나씩 꼽아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이 사람 가장 먼저 기강 확립이 돼야 된다. 박민영 대변인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감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럴 것 아니라요. 같아서 저희가 썸네일에 그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네. 배현진 의원처럼 정말 조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젖은 휴지장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지금 원내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당 위원장 겸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뭐 관악에서는 10명 넘게 컷오프 당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속출하질 않나. 기초단체장도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비례대표 득표한 것보다 기초단체장 선거 스코어가 나쁘질 않나. 지역구 선거는 또 3대7로 뒤집혀가지고요. 지금 서울시 정상적인 시장 운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 떠나서 뭐 당대표를 향해서 굶어 죽니 어쩌니 무슨 뭐 애견남이 어쩌고 막말을 많이 피형 했죠. 뭐 전남친이 어쩌고 숟가락 금지다 이런 식으로 온갖 해당 행위성 발언들과 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처 입히는 발언들을 반복했고요. 심지어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송파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되신 거잖아요. 재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한 번을 안 나가봅니까? 나가보기는커녕 지방선거 끝나고 딱 이틀 뒤 금요일에 그 흰색 정장 그대로 입고 한동훈 딱 기자회견 참여하고 바로 직후에 그 일본으로 가서 주말 동안 뭐 했는지 거취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일본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의총장에서는 거기 박정훈 지역구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잠실 7동 투표소는 배현진 의원 지역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라 그랬어. 소유. 더 이상의 소유가 발생하지 않게. 이거는 정말 이재명 정권도 아니고 잠실 송파에 지금 모여 계신 시민들을 폭도 취급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여러 정말 제가 헤아릴 수도 없는 네.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당원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저는 기강을 잡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전 지도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지만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단연 배현진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죠. 박민영 대변인이 생각하는 당 기강 확립을 위해서 첫 번째로 조치가 진행되어야 될 대상 배현진 의원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고성국 박사님 궁금합니다. 한 명만 고르기 너무 어렵죠. 근데. 아니요. 네. 오세훈이요. 아. 그 사두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전문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뱀 대가리. 음. 뱀 잡을 때는 대가리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흔들고 자유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준동하고 있는 이 대가리들이 있어요. 네. 그게 삼두예요, 삼두. 네. 한동훈이, 네. 오세훈이, 네. 그리고 이준석이에요. 어. 그런데 장동혁이하고 오세훈이는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슨 기강을 세운다는 대상이 한동훈, 아니에요. 이준석. 한동훈이 아, 이준석이는 네, 네.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대가리 중에 오세훈이가 이제 아직 우리 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부터 기강 대상 1호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리저리 듣고 있는 얘기로는 오세훈 한동훈 똘마니들보다 오세훈 똘마니들이 더 많고 더 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똘마니들은 대충 누군지 알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무슨 송파 남매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비례대표 거기가 근데 있어요. 또 양다리도 걸치고 있죠. 근데 오세훈 똘마니들은 대미래인지 대머리인지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움직이는 권영진이가 핵심 행동대장이에요. 그 오세훈이 밑에서 부시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 정치를 오래 했고 그래서 또 서울시장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오세훈의 손때가 묻은 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오세훈 계보야? 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오세훈 계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드러나 있는 배신자 일당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척결하기가 쉬운데 우리 당원들이 견제하기도 쉽고. 예. 그런데 이 숨어 있는 오세훈 똘마니들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음흠해.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강 확립 제1호 오세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분이 각각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성건 의원 부산에 왜냐 지금 대안과 미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도 있고 조은희 의원도 있지만 이성건 의원이 최근 가장 주도적으로 대안과 미래 기자회견을 막 이끌어서 장동혁 대표 사퇴 이야기하고 박준태 비서실장이 대안과 미래 해체하라고 하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민주주의 파괴했다면서 해임하라 하고 제일 설쳐요.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정치를 못했으면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못했어. 그러다가 박형준 시장 밑에서 부시장하고 거의 전략공천으로 배치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자기가 당의 개혁의 기수인 것처럼 그 부산이 지금 마탱이가 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 있느냐.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된 의원 찾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북구 선거도 부산 의원들이 자기 선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럼요. 그 중심축에 이 이성건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과 미래라는 이 계파가 하나의 모임이 정말 이 보수를 좀먹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징성 차원에서 대안과 미래 해체까지 가는 차원에서 이성건 의원도 이 기강 확립의 1차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조금 달랐지만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는 누가 1등이다. 우리 또 멸콩TV 게시물에서 설문조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누가 기강 확립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근데 부산 의원들은요, 전 이번에 시장 선거 패배와 한동훈 씨 무소속 당선에 정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한테 지금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자격이 못 됩니다. 박형준 시장 왜 떨어졌죠? 한동훈 씨와 거기 준동하는 부산 의원들 때문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는요, 공소 취소,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슈, 부동산 이슈 같은 중앙 담론들을 중앙당에서 주도를 했고요. 정원호에 대한 여러 검증들이 이어지면서 그게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된 거예요. 인물론 때문이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숙 까르띠에 얘기만 똑바로 했어도요. 부산시장 선거 그렇게 안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어려워진 이유는요. 한동훈이 느닷없이 등장해서 연고도 없는 북갑에 등장해서 단일화를 하니마니 그 얘기를 한 달 내내 떠든 것이 전재수라고 하는 사람의 네거티브 이슈들을 전부 다 묻히게 만든 것 때문이에요. 박정현 시장한테도 자꾸 언론인들이 한동훈 그 진짜 극성 학부형들이 한동훈 그 베이비시팅 하느라고 박형준 시장을 그 단일화 발사대 취급한 거 아닙니까? 박형준 시장 인터뷰하는데 한동훈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런 행동들을 하죠? 거기에 부산 의원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씨는 보수 후보가 아니에요. 무소속 후보고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풍기니까 유권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동훈은 일단 잠재적 국민의힘 후보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산에서의 패배를 이끈 것은요,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그대들이에요. 부산 의원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결자 해지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든 뭔가 대책을 내고 책임져야 돼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이 지금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당대표한테 면전에서 사퇴하라 마라 얘기를 합니까? 대체 정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오세훈 시장을 불러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부산시장을 왜 진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부산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긴 한데 오세훈 시장 답변이 걸작이었어요. 나랑 노선을 같이 안 해서 졌다. 나처럼 장동혁 대표 들이받고 후보 등록 안 하고 선을 그었으면 달랐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진단인가요, 박사님? 박형준 시장이 그 시장 선거를 할 때 한 몇 번 저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오세훈이가 실제로 그 반장동혁 전선을 같이 하자 했었다면서요. 공동으로 구축하자 제안을 여러 번 했대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사실은
그 선거 중반까지 박형준은 당선권이었고 오세훈이는 어렵다고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반장동혁 노선을 노골적으로 했고 박형준은 장동혁과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가 엇갈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가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 잘 분석하신 대로 부산의 한동훈 똘마니들한테 박형준이 말려버렸어요. 이게 10% 이상 차이 나다가 거의 근접까지 가니까 박형준도 그때부터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난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가 빠졌던 함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서 단일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끌려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별로 길지도 않은 한 달 정도 되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전반전은 장동혁과 함께 해서 급속한 추격세를 가졌다가 중반부터 갑자기 장동혁과는 거리를 두면서 무슨 한동훈이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유파 지지자들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게 박형준의 패인이라고 봅니다. 오세훈이한테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좀 이제 코미디죠. 박수영이도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이는 오세훈이가 이긴 게 아니라 정원호가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죠. 네. 네, 정원호가 왜 졌냐고 정원호한테 물어보면은 뭐 얘기가 돼요. 그 오세훈이한테 왜 얘기했냐고 뭐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거품이 많이 낀 후보가 바로 이번 정원호였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민주당에서도 분석해요. 왜 졌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 때문이라고는 못하니까 그거 빼고 얘기하는 것이 딱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공소 취소, 스타벅스. 이 세 가지, 특히 스타벅스 이슈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역결집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스타벅스 이슈 일부 보수층 내에서도 아유 너무 5.18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정말 구시대적인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커피 한 잔 마실 자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홍대 종로에서 유세했던 것이 장동 대표였어요. 그렇죠. 네. 디커플링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서울 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의 니즈에 딱 맞는 중앙 이슈를 제때 캐치해서 이슈 파이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선거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디커플링을 해서 표를 더 받았다? 말이 안 되죠. 선거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 전체 중앙 이슈 전체가 크게 작동을 했던 거지. 진짜 저는 언론들 분석도 너무 얼마나 구태의연하냐면 유세를 갖고 안 갖고 요새 누가 유세 갔다고 있고 유세 안 갔다고 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되는 정말 이게 어디에 발걸음 하나라도 다 뉴스가 되는 그 정도 체급되는 거 아니면요. 유세 한두 가지의 영향보다 이런 중앙 이슈 파이팅이 훨씬 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하림님이 댓글로 아마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싫지만 장동혁 지키려고 찍었는데 지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하림님 댓글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하림님 댓글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감사하게도 실시간 10,000명 넘었는데요. 아직 좋아요가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30초 광고 한 번만 더 보고 올 동안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방송이니까 다른 분들도 다시 보기 많이 할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광고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희나배님이 장동혁 대표 옆에서 힘을 주는 멸콩TV 감사합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까 추투리 험푸셔님도 고성국 박사님, 박민영 대변인 저 응원한다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할 부분은요. 바로 이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국정조사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뭐 입법 사안이다. 뭐 국회에서 이야기하자. 이재명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선관위 뭐 구조를 좀 바꾸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핵심을 딱 집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다 물타기다. 일단 특검부터 해야 된다. 특검을 해서 뭐가 어느 정도 문제인지 실체를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선거로 가는 거다. 특검 재선거가 정답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했거든요. 다른 여느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안은 처음부터 정치 사안이죠. 예, 다만 올림픽공원에 모인 우리 국민들의 그 순수한 뜻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정치 사안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거는 정치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선 저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갇힐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법이고요.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다. 따라서 전면 재선거를 이재명을 향해서 촉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걸 거부하면 국민 행동으로 나서서 탄핵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장동혁 대표도 바로 그런 취지로 이건 전면 재선거밖에는 답이 없다. 대체 불가 재선거 이걸 이미 한 열흘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입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의 우리 국민들의 그 순수한 뜻을 잘 존중하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은 이것을 정치 투쟁인 이재명을 향한 강력한 압박을 통한 재선거 투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국조를 보신 분들이라면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에 100%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내 정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또 어제 국조를 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근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못하고 예. 윤상현 의원도 진행하는 거 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막 답답해요 보면. 아니, 국민들은 이 떼양볕에서 지금 하루가 뭐다 하고 매일 올림픽공원에 출근 도장, 개근 도장 찍어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국회 한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한가롭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우리 김은혜 의원이라거나 주진우 의원, 신도국 의원 다 굉장히 유효한 질문도 많이 했고요. 유의미한 포인트들도 발굴은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요. 너무 느리고 한가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특히나 아니 선관위원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 그 위철안 있잖아요. 그 이재명 친구 그런 사람이랑 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이 정도 제외하고는요. 핵심 인물들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국조를 왜 합니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말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 머릿속엔 든다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특검하자는 거지. 이러니까 국조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고 가교에 불과한 것이고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강제력 있는 수사 그것도 야당이 중심이 되는 이재명이 인사권 사실상으로 행사하는 그런 검경 합수본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먼저 밝혀내야 문제가 있는 곳만 재선거하자라고 자기들도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문제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전제 조건,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하던, 뭐 선관위 해체를 하던, 재선거를 하던 모든 것의 전제는 특검이다. 이 원칙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민주당이 특검 물타기하고 상임위 독식하려고 하면서 약간 국조로 약간 땜빵하고 법으로 땜빵하려는 그런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은 알아요. 그 참정권 절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이 더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정원호가 바로 승복해버릴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조 가지고서도 막 실량이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좌파 것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그렇게 하다가는 지그들이 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먼저 막 국조 하자고 막 덥석 받았어요. 특검도 하겠다고 막 덥석 받았어요. 그래 놓고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뭐 좌파 것들이 그렇게 그 프로그램 짜서 하는 건 뭐 그자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박명현 대변인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그 국조를 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국조 갖고 안 되겠다고 느끼셨을 거다. 맞으면 이게 저는 재선거, 전면 재선거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무슨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국조를 이렇게 국민들이 화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분노의 힘을 가지고서 다음 특검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재명 탄핵으로 가자고 계획 짜갖고 작전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조만 보더라도 국조위원 7명이 비교적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투쟁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뭐 정말 뭐 저런 거 하려고 있냐, 저거 갖고 어떻게 해결되냐고 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동시에 어쨌든 이슈를 계속 만들어낸다. 네,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야, 이거 국조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특검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수많은 특검에서 봤지만 드루킹 특검 빼놓고는 뭐 성과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지만 특검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러나 국조 이후, 국조 다음 당 스텝으로 특검을 가는 것은 또 불가피해요. 그렇게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을 상대로 이재명을 압박해서 재선거 국면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소 의지가 없다. 이게 탄핵 아주 핵심 사유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그 한마디로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거는 지 문제가 아니고 뭐 선관위원장 문제라고 발표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재명의 책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사안은 국조 거쳐서 특검 거쳐서 전면 재선거 투쟁, 그걸 거쳐서 이재명 탄핵으로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보는 것은 누구도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지몸을 던지려는 자들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거를 막 미친 듯이 쉴드 치면서 맞고 막 난리 치는, 원래 민주당 애들이 깽판 치려고 작정하면 막 그렇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옛날에 김민석 청문회 때만 봐도 막. 네. 공신호만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 안 보이죠. 네. 당장 그 밥 친구인 위철환이부터 네. 이재명이를 손절하잖아. 나 밥친구 아니다. 내 셋째 동생 뻘인데 뻘이다. 네. 뭐 이러고 말잖아요. 김민석이가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뭐 몸을 던집니까? 그런 거 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6.3 선거 후에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은 여론조사에 이재명의 끝없는 추락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이 국조를 거치면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옛날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그 민주당 잡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로 피해 쉴드. 이게 무슨 김민석 청문회인지 주진우 청문회인지 모르게 막 덤비고 막 그랬는데, 지금 선관위 국조에서는 맹탕이긴 해도 그렇게까지 이걸 막 지키겠다고 난리치고 하질 않네요. 아니, 어제 기사 헤드라인이 재밌는 게 민주당이 미온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논조를 보면은 여야가 같이 충격을 받았다고는 나와요. 선관위의 이런 태도에 자기 기관 지키기식의 태도,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국조특위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들 우리가 아무리 참 가볍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지만 국민들의 대표거든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는데 선관위원들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요, 리액션만 할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문제인식을 대변을 해야 돼요. 어차피 특검 안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론 인식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핵심이 되는 이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딱 그 핵심 이슈에 대한 찬반 여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관이 해체는 70%가 이상 찬성하고요, 국민들께서. 성관이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장으로는 90% 넘게 찬성을 합니다. 특검 찬반 한번 해볼까요? 80% 이상 나옵니다, 장담컨대. 특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온갖 목리를 부리면서 미루고 거부를 한다? 그럼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가 사실상 성관이 공범이 될 텐데, 아니 지금도 뭐 성관이랑 같이 무슨 출장을 갔다 왔다니, 성관이의 뭐 수의계약 업체들 전부 다 민주당 업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한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공범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과연 2년 뒤 총선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되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국민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태학이 나와서 한 말이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부부 동반 해외여행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 사람이 16박에 1억 6천을 썼거든요. 9박 여행 가면 9천만 원 쓰고 7박 여행 가면 7천만 원 썼어요. 하루 1,000만 원씩 쓰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노태학 코스가 너무 궁금하대요. 야. 대체 어느 호텔에서 자고 뭘 먹어야 하루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냐. 근데 그걸 대법관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저는 아예 바보 전략을 쓴다고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르고 근데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빙자한 호화 여행 다 그런 줄 알았다. 이거 만약에 지도 판사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아이고. 기업 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횡령 배임 재판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죄 때릴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투표용지가 무슨 용해라고, 저는 그런 단어를 고등학교 과학 시간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데, 태우는 것도 아니고 소각도 뭐 분쇄도 아니고 물에다 녹여서 없앴다. 뭐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면 그 용해를 시킵니까, 박사님? 이게 그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 용의 이 도구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관이 것들이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성이 있네. 아, 예, 증거 인멸하려면 어디가 제일 빠르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런 그 국조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 선관위원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럼 저것들은 안 나와도 처벌 안 받고 좋다 해서 했겠지만, 그러나 한 명도 안 나온 이 모습이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용해 같은 것도 어쨌든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용해가 뭔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국민들도 금방 상상이 되잖아요. 도대체 이것들이 뭘 하려고 이 짓을 했나.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쭉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오죠. 야, 성관이가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하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성관이를 딱 집어서 계엄군을 보냈겠냐. 오죽했으면. 이렇게들 이 인식이 쭉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부분적인 파편을 보면서 그 자체만 가지고서 분노를 하는데, 이게 하나씩 모아지면 전체 얼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윤호개인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윤석열이 옳았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성관이를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의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지지율 이제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역전됐고요. 이제 이재명이 데드크로스 안 나온 여론조사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원들이 우리는 못 나간다, 안 나간다 버티다가 오해야 못 이기는 척 기어 나왔다는 것부터가 네.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 취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이가 진짜
헌법 뒤에 숨어서 얼마나 큰 기득권과 지금 부정한 이권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강제력이 전혀 없는 지금 언론 취재만 가지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수십만 표의 지금 참정권을 박탈했다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무슨 500표 투표함 열어놓고 개표도 안 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개표 중지시켜버려서 다 그냥 말소시켜버리고 아이쿠 실수하고 그냥 다른 지역구에 대충 입력한 다음에 이거 다 무효표 처리 만들어버리고 투표 못해서 돌아가신 국민들이 그 집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지금 CCTV 잡힌 것만 최소 4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사례들이 얼마나 누적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노태학 위원장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본인들은 진짜 선관위는 원래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랬는데 선관위 왕조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우리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라 가족경영회사에서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한다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세상 인지가 떨어지고 국민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조직이 선관위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뭐 선관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관위가 뭔데 저렇게 전 알리냐. 전 알리고 그러니까요. 저 세냐. 이게 간단해요. 모든 선출직 한테는 선관위가 염라대왕이에요. 아, 그렇죠. 저승사자예요.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죠. 네. 예, 국회의원, 단체장, 시장, 군수, 구의원, 시의원뿐만 아니라 농협장, 농협들도 다 선거하면 선관위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이른바 위장 조사 같은 것도 막 합니다. 이를테면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어느 캠프에 출입하는 선관위원이 그 캠프에서 돈을 아끼려고 그 캠프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안에에서 밥을 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원도 그 밥을 같이 먹었어. 선관위 직원도. 같이 밥을 먹고 맛있다 그러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발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관위 직원한테 찍히면 그 선거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모든 선출직한테 선관위 직원들 그냥 일개 직원이에요. 그야말로 저승사자거든요. 염라대왕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3,000명이 전국의 모든 선출직의 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선관위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못 걸어. 거기에다가 더해서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중앙 선관위원장은 판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재판 가도 무조건 그렇죠. 자기들끼리 다 맞추고만 하니까. 법원에서 하고. 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으로 군림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 해체하자. 없애자. 선거 관리를 위한 뭔가 아주 실무적인 기구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선관위를 고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냥 없애자. 다. 싹 없애버리고 3,000명 사표 다 받자. 다 받고 그래도 선거를 관리하는 뭔가는 필요하니까 그 조직은 완전히 새로 만들자. 그리고 직원도 완전히 새로 뽑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선관위의 이 수십 년 적폐를 우리가 청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예. 제가 단순히 김남국한테 돈을 준다 안 준다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 것들이 자꾸 고소고발한다고 막 입틀막을 하잖아요. 억누르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저 그렇죠, 공적 그렇죠. 인물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하고 주장을 펼쳐도 된다라는 걸 대법원이 그래도 인정해 준 것 같아서 좀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가장 그건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나가던 개한테 주지 그래 김남국이한테 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이 정권이 팩트에 불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틀막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이 법적 조치로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만든 법이 7월 7일부터 이제 시행한다는 입틀막법 만들어서 지금 주로 그들이 입법을 하면서는 자유우파 유튜버들 입 맞겠다. 실제로 거기 유튜버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정말 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하나 있었고요. 그래요. 이제는 네. 또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민주당 내전 정말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고
이재명이 다급했는지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갑자기 문재인을 불러서 밥 먹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또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의총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다. 사퇴를 촉구했고요. 여기에 이제 참지 못하고 우리 조강한 최고위원이 맞아요. 혼자 국회 소통관에 가서 대안과 미래는 도대체 너네가 하는 게 뭐냐. 대표 사퇴 말고. 나도 이제 가만 안 있겠다. 대안과 미래가 헛소리하면 족족 나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날파리 때도 막 앵앵거리는 것 같은,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들 나오는데 모기들 윙거리는 것 같은 짜증이 나는데 언제까지 이 반복을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대미래인지 대머리인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장을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은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네. 또 그러려니 했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해요. 내용이 네. 뭐냐면 재선거를 주장한 것이 해당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나서서라도 저런 소리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자,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 이거 아닙니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재선거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60%에서 80%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으로 가면 더 높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민심이지 뭐가 민심이에요? 그런데 그 민심, 재선거를 하라는 도둑맞은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선거를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재선거 주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민심을 대변한다고 해서 이걸 해당 행위라고 이것들이 규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긴 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 쫓아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해당 행위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해당 행위는 당에 행위를 끼치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이념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같은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사람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해당이라는 것은 지금 이 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아주 많이 다른 길로 가면은 해당일 수가 있겠죠. 그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중에서는 특히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당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5%가 지금 재선거를 찬성하는 거예요. 그 세대 구분 없이 85%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당원의 85%가 찬성하는 재선거를 지금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그 사실관계를 뒤집어버린 발언이죠. 그 반대가 해당 행위죠.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해당 행위입니다.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정말 이 대안과 미래를 보면, 제가 어제 우리 기강 확립 대상 1순위가 누구냐,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건 의원을 찝었는데 내 성견지명이 있었나? 이게 하루 지나서 이렇게 또 난리칠 걸 제가 미리 알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국힘 지도부 차원의 기강 확립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당원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보다 1시간 앞서 방송된 SBS 뉴스 브리핑에 나온 허민 문화일보 기자의 발언을 보니까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지금 당원들 대상으로 전당원 조사를 해도 60% 이상, 어쩌면 70%까지도 장동혁 신임이 나올 걸 자신하고 있다. 이거는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내부 조사를 어느 정도 돌려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결국 이게 지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박사님.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단순히 장동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당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둘러싼 첨예한 싸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싼 공방의 본질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과도적 기득권 세력, 이게 다 배지 달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110명 중에 적어도 100명 정도는 무슨 자유민주주의적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의 그 이해관계에 엮여 있는
그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을 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과 당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이런 사정을 모르진 않을 텐데 당 대표 쉽게 하려면 그 과도적 그 기득권 카르텔에 자기가 편입되면 돼요. 그러면 뭐 장동혁 하면서 아마 임기 편하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과도적 지배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당원들한테 당을 뺏기게 생겼잖아요. 당원 주권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면 당원들이 진짜 주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것들이 기득권 카르텔은 뭐 산산조각 공중분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한테 당을 뺏기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당원들의 맨 앞에 장동혁이 서 있으니 장동혁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렇다고 좀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당원들은 구경꾼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움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동혁이 밀려나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네. 당원이 주인 되는 시대는 영영 오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고 더 나아가면 네.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저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져서 네. 쫓겨나면 네. 책임당원 120만 중에 한 7, 80만 명은 같이 나이고 나도 뭐 더 이상 여기 정 떨어져서 못 있겠다 그러고 다 나갈 것 같아요. 당세가 급격히 쪼그라들 네, 수 있다. 뭐 그 순간 완전히 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일종의 구락부로 전락하는 거죠. 네. 목회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 계속되는 대치 국면. 정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대안과 미래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한번 그 흐름의 변화를 보면 작년에 대안과 책임이라는 집단이 나와가지고 11월 달에 이야기했던 것은 공천과 관련해 당원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죠. 지방선거 공천을 7대 3으로 하냐 5대 5로 하냐 이걸 가지고 트집 잡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등장부터가 이익 관계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 받느냐 여부에 굉장히 어떤 혈안이 됐던 그때 대안과 책임의 4명의 구성을 보면 서울시장에 뭐 부시장을 했던 사람, 부산시장에 부시장을 했던 사람, 그 권영진, 조은희, 예, 그리고 이성권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뭐 대구시장을 했던 사람, 충북지사 선거에 뭐 굉장히 관계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광역단체장 선거 공천 문제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안과 미래로 이름을 바꾼 게 친한계랑 결합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하게 오로지 공천, 밥그릇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뭉쳐 있는 것이고 지금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집니다라는 명분이었고 그다음에는 한동훈을 안 들이면 지방선거 집니다. 그다음에는 한동훈을 들이지 않으면 총선 집니다. 명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해 가는 것인데 그들 말대로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반박되고 있는 이제 뭐 결과가 드러나면 사실관계가 그들이 틀렸다라고 확인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럴 때마다 계속 새로운 명분을 가져오는데 정말 끔찍한 게 이거죠. 재선거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 투쟁의 명분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가 잘못 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이 정치를 왜 관심 가지느냐, 왜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심플합니다. 이들이 그 명확하게 우리의 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정당으로서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개혁, 그 전에 당에서의 개혁 이런 것들을 막아야지만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발악하는 것이거든요. 당원 민주주의라는 걸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 당원들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거 장동혁 대표 혼자 권력이 있으니 싸우라 안 돼요. 그냥 지켜보면 안 돼. 우리가 당원들이 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최대한 많은 당원들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지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잘 가길 바라신다면 당원 가입하고 보십시오. 그냥 뭐 당원 가입은 뭐 좀 정치에 더 몰입하는 사람들 것이지 아니에요. 어쨌든 걱정돼가지고 나라 걱정돼서 유튜브도 보시고 정치 뉴스도 보시고 하잖아요. 한 달에 1,000원이면 여러분들이 분탕 쳐야 될 땐 분탕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만일 당권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뭐 친한계 끔찍한 인간이 당권 잡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당원으로서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억제기를 넣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당원의 힘에 있다. 당원 가입하자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고성국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장동혁의 싸움이 아니라 조광안이나 김민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내가 이 당의 주인으로 인정받느냐, 내가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진영의 주인인지 아니면 소수의 그냥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주인인지 가르는 우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1,000원 내고 책임당원 되는 것부터 그 싸움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이분 요새 메시지가 좀 재밌어요, 박사님. 홍준표 전 시장, 내가 요즘에 장동혁 옹호하는 거는 편드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한 거고 국힘 지도부는 선전했다. 근데 정작 시도당의 공천 잘못한 거는 그 시도당 위원장들이랑 당협위원장 책임 아니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특히 이게 서울에서 공천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배현진 문제를 직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도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졌냐 이겼냐를 평가할 때 그 기준점이 홍준표가 당대표가 돼서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홍준표가 자기가 이끌었던 선거와 이번에 장동혁이 이끈 선거를 비교하면서 장동혁이 선전했다고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3자가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괄호 안에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대참패를 했지만 비슷한 상황 또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은 선전하고 승리했다.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확 달라지듯이 홍준표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홍준표의 발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의 공천 과정도 잘 모르는 초보 기자들이 자꾸 내 말이 뭐 장동혁을 옹호하는 발언인 것처럼 잘못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팩트를 얘기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원칙이다 그냥. 네. 원칙.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는 3,500여 명 가까운 후보를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모든 지역에 공천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 지도부는 16개 광역단체장 그리고 50만 이상. 50만 명 이상. 이상의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요것만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공천 끝난 다음에는 공관위가 해체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그 16개 시도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은 도당 시당 차원에서 쭉 진행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공천 난맥상을 보인 것이 서울이죠.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아, 서울의 특정 지역은요. 네. 그 실제 증언들이 나왔는데 네. 장동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장동혁 대표 칭찬하거나 옹호하면 다 잘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사상 검증을 당했다. 예, 서울시당 그거를 공천 주도했던 면접에서. 게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이죠.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공천을 해갖고 왔지만 중앙당에서 일부 제재를 가했으나 뭐 선거가 이미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시가 그랬고 경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광역 후보 16명
그다음에 그 14군데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50만 명 이상의 네, 시장 빼놓고는 너네가 다 한 거 아니냐. 너네가 다 말아먹은 것 아니냐. 근데 왜 그 책임을 장동혁한테 덮으시오. 장동혁이 직접 공천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잖아. 그렇죠.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2018년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걸 2018년인 당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평소 다른 부분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옳고 그른가 별개로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선전했다는 데는 굉장한 설득력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겁니다. 기자들이 이런 걸 잘 야말 못 잡아요. 배현진이 망쳤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서울시장 케이스는 이제 면접 차원에서부터 뭐 사상 검증을 장동혁 기준으로 사상 검증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지금 시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당원들의 어떤 민심을 잘 순응하는 혹은 그걸 더 중시하는 사람들 위주로 다 잘렸어요. 그러면 그 카르텔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 공천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절차들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의 어떤 이 선거의 책임을 물어보려면 중앙당이 절차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문제 삼으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당의 어떤 이 절차에서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서울시당 공관위원회의 문제, 구성의 문제예요. 공관위원장이 배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 중에는 배현진의 가처분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친한 개들밖에 없던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친한 개라고 말할 것도 아닌 그냥 송파 지역에서 배현진이랑 관계가 있을 법한 사람들 위주로, 배현진이 주최한 어떤 행사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나?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배현진 혼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를 방해 안 할 거수기들을 뽑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공천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비판하려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중앙당의 장동혁 지도부의 공관위가 문제 지적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볼 때도요, 우리가 전국에서 기초의회를 가지고 비교하면 그래도 55대 45까지로 선전했습니다. 정말 선전했어요. 서울시장은 심지어 시장을 이겼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행정동별 투표 결과를 보면 거의 200대 200으로 거의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동별로 우리가 이긴 지역에서도 우리가 시의원을 못 뽑은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6장, 7장이기 때문에 줄 세우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후보가 싫었길래 기호 2번을 쭉 찍다가 시의원 선거만 되면은 다른 번호를 찍냐고요. 이상한 사람 공천했다는 뜻인 거죠. 그거.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낸 겁니다, 유권자가.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데, 언론이 정상이면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론이 이걸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덮어놓고 이런 것까지 마치 장동혁 대표의 책임인 것처럼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고, 홍준표가 그래도 귀중한 발언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 당 기강 확립의 한 방향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보기 싫지만 이 인물 한 번만 다루고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종혁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강을 언급했다. 나를 또 제명할 건가?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 나왔다고. 근데 저는 이런 김종혁 같은 인간, 배현진 시당 위원장, 법원 가처분 결과 상관없이 법리도 보완해서 다시 재징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게 안 되면 당 기강이 살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개파 정치로 당을 분열로 빠뜨리고 있는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건 의원 같은 사람도 본보기로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또 징계 국면이냐 뭐냐 하겠지만, 이 완전 콩가루 집안 들고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박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근데 누구요? 김종혁이. 그럼 네. 누구예요? 그거는요, 큰 가치가 없다. 네. 권성수라는 판사가 싸지르는 배설물입니다. 네.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근데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러요, 이 사람을. 그 뭐 써먹기 좋은 모양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아주 절체절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사면 초과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이 행정부 장악해 입법부 압도적으로 장악해 사법부까지 다 무릎 꿇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다부동 전투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다부동 전투를 지켜낸 그 영웅이 백선엽 장군 아닙니까? 네, 마침 오늘이 6.25군요.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이 다부동 전투 제가 실제로 다부동 칠곡에 있는 다부동을 가보니까요. 뭐 그 낙동강 남쪽에 이제 이 우리 쪽 진지가 있고 낙동강 북쪽에는 북한의 정예 사단 3개가 이걸 포위하면서 쫙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고개가 높지도 않아요. 거기를 어쨌든 그 사수하기 위해서 그 지게부대까지 그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개니까 그 고개 위로 탄약 뭐 이런 거를 이제 운반을 해야 되니까 다 지게 지고 민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거기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행주 대처. 그런데 이제 그 전투에서 그 백선엽 장군이 그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도망가면 나부터 쏴 죽여라. 이러면서 사단장이 제일 앞에 서서 싸움을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신이 지금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도망가면 나부터 쏴 죽여라 라고 하는 정신이요. 이런 게 기강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런 사직생의 정신이고 그 사직생의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가 기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한 것이 기강 확립이에요. 보수 재건의 첫 출발점은 기강 확립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오랫동안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후보를 뽑아놓고 징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100일 이상 참고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온갖 이 전국 구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강 확립부터 해야 보수 재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이 기강 확립 발언은 절대 엄포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일단 당대표가 기강 확립을 제일 먼저 내세웠으므로 이 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당 기구가 윤리위입니다. 예, 윤리위도 당연히 당헌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돼요. 네. 뭐 윤리위가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단체 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하루에 2번, 3번도 회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윤리위원장의 결단과 윤리위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권성수 남부지법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는 정말 물 샐 틈 없이 네. 조치를 취해 나가야겠죠. 네. 윤리위가.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 기강 확립을 저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도 이거는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 기강 확립을 세울 때 윤리위의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뭐 대머리인지 대미래인지 포함해서 한 줄잡아 한 3-40명의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 한동훈이한테 밥 먹으러 내려갔던 애들까지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곧 임박한 징계
뭐 당원권 정지부터 뭐 탈당 권유에 이르기까지 임박한 징계를 앞두고 발악한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봅니다. 뭐 김모시기 같은 자는 좀뭐저 논의할 가치도 없고. 논의할 네. 가치도 없어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할 각오와 의지를 당대표가 어제 분명히 보여줬다. 그걸 보여주고 내가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나가면 우리 100만 당원들이 다 함께 싸워주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목회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강 확립 보면.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요. 이번에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전국 상황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황을 지켜보는 건 지켜봤지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는 자제하셨죠. 뭐 그거는 일단은 어떤 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메시지가 나갈 때 그 효과를 당연히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 뭐 지금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 5일, 6일 정도 메시지를 절제했던 것들을 발산하는 그 시점에 냈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다. 그 어떤 반전 효과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 내부의 어떤 기강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기자들도 이제 그 측면으로 뭐 여기저기 호사가들 혹은 정치인들 만나서 뭐 원내 이제 의원들한테 질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기강, 윤리위에서 징계 뭐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모든 뭐 말하자면 이제 권력 잡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제가 지금 당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표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나요? 그랬으면은 서울시의회 많이 우리가 이겼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확인한 선거거든요,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배제당하면 공천을 받아도 집니다. 전 대구에서도 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 지금 유권자들의 정치를 보는 감각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 참정권 문제가 내가 정치에 잠깐 관심을 잃었더니 내 권리가 침해당한 애를 사실 느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못 느꼈던 걸 이번에는 체험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네. 완전 결정적으로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지금 민주적 권리,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오로지 자기 지금 공천 밥그릇 때문에 흔든다라는 걸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걸 조중동의 그 재래식 언론, 뭐, 지금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카르텔을 먹고 있는 이 당내 쓰레기들도 죄송합니다. 강한 표현. 예.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 민심을 못 읽고 있고 그 민심 못 읽는 거는 그들 자신에게 괴멸적 타격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체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피부로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일단 언론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가 뭐 중앙미디어가 망한 거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매체였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죠. 단순히 그 몇 가지 경영 판단만 가지고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컸고 그런 것들이 예능을 같이 하는 종편에까지 타격을 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국민들이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조중동 절독 좀 하세요. 제발. 조중동을 절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절독을 해보면 그 지금 해당하는 그 이제 이전 구독자에게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지금 절독하시냐라는 질문이 와요. 그러면 지금 논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 특히 이제 당내 분탕들만 지금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곧 바뀔 겁니다라고 일단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 징계 국면에서 좀 과단성 있게 또 그 아주 신속하게 그 징계를 해서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런 걱정을 혹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징계를 대대적으로 하면 저것들이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개헌저지선 백석이 무너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징계 대상자들도. 그렇죠. 네. 이것들이요. 집단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어봤지만 어떻게 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맞죠. 잘 알아요. 또 이준석이 저게 어쨌든 쫓겨난 다음에 뭐 국회의원 3석 갖고서 비비고 있지만 저게 아무 안 되잖아요. 변수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안철수가 무슨 당 만들어서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지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탈당 감행 이거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어떻게든 비비적거리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나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겠다고. 예, 하는 거죠. 들어오겠다고 저 비비적거리는 거 누가 아니에요. 나와서 밖에서 뭘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내 밑으로 다 모여 하겠죠. 아, 그렇지. 지들도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집단적으로 탈당해서 뭐 제3세력을 구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징계한다. 징계 수준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다른데 제명을 하려 그러면요 좀 복잡해요. 제명을 하려 그러면 마지막에 의총에서의 추인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저 기득권 카르텔들이 딱 그 의총장에서 부결시킬 거기 때문에 그 제명은 쉽지가 않아요. 한동훈이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총을 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제명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제명 안 시키면 되지. 저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합니다. 2년. 다음 예. 총선에 아예 예, 그렇죠. 나오지 못하게. 3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당원 당규에는 3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3년까지도 할 필요 없어. 2년만 딱 정지시키면 이 자들이 총선 때 공천 신청을 못 해. 그렇죠. 당원이 그걸로 아니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좀 더 아주 재질이 악질이다. 나쁜 자, 네. 악질인 자들은 뭐 당원권 뭐 3년 하고 네. 또 하여튼 이 좀 깐족깐족거리고 해서 혼은 내야 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당원권 1년 정도 주고 이렇게 차등을 줘버리면요. 야, 거기서 나는 어쨌든 살아남았네 하는 자들은 동조 안 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겠다 싶은 것들은 좀 저항할 수 있지만 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도영 지도부가 당내의 국회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당 지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떤 결정이든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전당은 신임 투표를 붙여도 되고 그때 가서 이것들이 자꾸 뭐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전당원 투표로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면 배현진이다 누구다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당원권 정지 2년을 때렸는데 이것들이 저항이 심하다. 이것에 대해서 전당원의 의견을 묻겠다. 당대표의 신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들 이 징계하는 데 대해서 전당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한 이틀 전화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것들의 저항을 아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태어나면서 이야기한 당의 기강 확립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다라는 걸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라는 말씀까지 나누고 있고요. 지금 여러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벌써 또 7,000분 가까이 실시간 봐주고 계신데요. 저희 30초만 광고 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누르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돌아와서 일단 선관위 이야기 좀 더 짚어볼 텐데요.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밝혀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말했는데 이 와중에 법원은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존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가 말도 안 되는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법에 따라 보관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태 박사님 쉽게 가라앉지 않겠죠. 올림픽공원 어제도 가시면서 또 핫도그도 봉사하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기가 어떻습니까? 좀 식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뜨거워지고 있나요? 전혀 식지 않습니다. 전혀 식지 않나요? 네. 예, 평일과 주말에 좀 이 올림픽공원에 모이는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주말에 더 많이 나오고. 아니 청년들이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 3주 내내 그 낮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 낮 시간에는 좀 사람이 줄죠. 반면에 이분들이 모은 그 뜨거운 열정을 주말에 나와서 다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집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올림픽공원 참여 인원을 추산하는 방식은 연인원 방식으로만 해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 몇 명이 나왔다가 가셨냐.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지금도 평일날 나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말 경우에는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연인원이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전혀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로운 선관위 관련된 뉴스들이 터지고 또 터지니까 이제 난 할 만큼 했다 들어가려 하다가도 열받아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국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조 자체는 정말 들여다보니까 야 이런 거 해서 뭐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올림픽공원이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또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더 실감나게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국조는 첫째는 이러니까 특검해야지. 두 번째는 이러니까 올림픽공원을 우리가 지켜야지. 예, 그래서 그 열기는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증거보전 신청 기각은 이건 집안들끼리 그 짬짬이로 해먹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자, 이 판결을 내린 거 법원 아닙니까? 판사들. 그런데 그 상대가 되는 선관위원장들 다 판사들. 다 판사들이죠. 다 뭐 직원들끼리 사석에서는 형님 아우님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는 자들끼리 이거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아니 선관위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증거보전 신청을 우리가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그 판결 결과는 전혀 놀라울 것이 없어요. 다만 이 정도의 짬짬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수십 년간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끌어오를 겁니다. 목회님이 선관위 사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예, 저도 뭐 이제 어제 올림픽공원 다녀왔는데 계속 느끼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아주 초기부터 계속 쭉 이제 함께 해보고 시간대도 뭐 다양하게 새벽에도 가보고 뭐 낮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계속 있어봤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올림픽공원에서는 장기전을 위한 채비가 이미 완료됐다.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한 계속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투쟁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력이 뭐 상실될 거다 그런 기대도 하지 말라. 적들이 지금 여기 동력이 상실되면 뭐 여기에 뭐 강제로 진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는요 정말 그 현장에 가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요 느껴져요.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그리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구성들 뭐 아주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심지어 뭐 현장에 유치원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올공 유치원까지 열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 맡기고 편안하게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도 열려요. 혹은 무슨 과외 선생님들까지 같이 앉아가지고 학생들도 중고생도 와서 여기에서 같이 투쟁하며 공부하며 할 수 있다. 이런 현장,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꺼지지 않는 동력이다. 이거는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완벽한 개혁을 해내야지 그걸 만족할 때, 거기에 만족할 때 편안하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 투표함을 증거 보존을 기각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선관위가 이런 증거물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잘 보존을 해온 조직이라면 이걸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한 사례가 없다라면 이런 판결 내려도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가 뭡니까? 투표함을 고온의 온수로 녹였다? 용해시켜가지고 없애버렸다? 정말 증거인멸도 이렇게 꼼꼼하게 첨단 기술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 조직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증거물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법 카르텔인 거예요. 일단 선관위원장부터가 대법관이 하고 있고 지역 선관위원장도 전부 다 지역 판사들이 하고 있는 이 구조가 만든 이 카르텔이 정말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일반 상식까지 뒤집는 이런 판결을 만든다.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번 또 판사들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이제 좀 전혀 맥락을 달리해서 이번 판결의 효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모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 400여 개의 투표함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것들의 그 사법 카르텔 구조를 벗어나서 조금만 좀 넓게 보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투표함을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가지고 가면 올림픽공원에 우리 국민들이 나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올림픽공원이 어떤 면에서는 동력이 또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표함을 누가 해코자 하고 어떻게 지키기 할까봐 위해서 거기 지키기 모여 위해서 있는 거니까. 모이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네.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걸 법원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못 가져가라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꼭 거기에 모여야 될 상황도 아니게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올림픽공원에서의 국민 행동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아주 진짜 그 강한 자유우파 판사라서 올림픽공원 모이면 계속돼야 돼. 뭐 이래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리고 오히려 사실 좋아. 이거는 이재명 정북주사파 정권 입장에서는 올림픽공원에 국민이 계속 모이고 국민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정적 부담이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멋있게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그렇죠. 예. 선관위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즘 이 이재명 정북주사파 똘마니들 하는 짓을 보면 이것들 무슨 정세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네. 무슨 대책을 내놓지도 못해요. 이것들 지금 막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 예. 그런 상황의 반영이 어제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도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법원과 선관위가 카르텔인데 얘네가 서로 지켜주려다 보니 오히려 그렇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우리가 계속 모여있게 만드는 동력을 남겨둔 셈이다.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고 박사님과 방송하면 참 많이 배우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색다른 관점이었어요.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덕분에 특검을 위한 동력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경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개선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지를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조사 왜 하냐라고 이제 메시지를 냈던 분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이런 뭐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빨리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좀 황당했던 거 몇 건이 있는데 선관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위철환, 그러니까 이재명의 밥 친구잖아요. 관용차 차량 2부제를 관용차 2대를 가지고 우회한다. 야, 거의 재벌이네요. 네. 무슨 뭐 만수릅니까?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렇게 번호판에. 그러니까요. 아니 애초에 지금 차량 2부제 하는 취지가 뭡니까? 차량 운행을 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이게 지금 어떤 이 공무를 하기에 지장이 있다 하면은 그 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재명한테 항의를 하든가. 애초에 이재명이 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의 임명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뜻을 거스른다? 그걸 이런 방식으로 거스른다?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정치학의 오랜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스투피드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무너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멍청한 결정들이 연이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얘네가 왜 그렇죠. 이러지 예. 싶은 것들.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오면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깔때기의 끝에 휘말려 들어가듯이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건데 이를테면 위철안이 같은 거는 저 좌파 것들도 어떻게 저런 게 할 정도로 이 정말 이 국민의 이 민심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엉뚱한 짓들을 지금 여기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사도 많이 나와요. 민주당에서 위천한 골칫덩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위철안이 그렇게 하라고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네.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내보냈겠죠. 그리고 위천안이도 집단에는 잘 한다고 하는 짓인데 저런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스투핏한 결정들과 언행들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거고. 네. 그러면서 깔때기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좀 봅니다. 아유, 정말 공감 갑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